네, 오늘은 얘기가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전세 살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세에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전세 살겠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몇 년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요 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테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킵해서 이사 간다? 그러니까 뭐 전세 한두 텀 돌려가지고 뭐 2년, 4년 혹은 6년 뒤에 그 돈 모은 거 플러스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근 서울시 매매 전세가 추이 10년 추이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전세지수 상승률이 이 빨간색인데 전세지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더 높았고 지금은 엇비슷한데 지금 2024년 11월 지금 12월인데 이거 제가 자료 조회는 11월로 했네요. 아무튼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58%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이여가지고 꽤 높게 나온 거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인 경우가 많고요.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나오고 그 외 지역에는 50%에서 60%까지 나오지만 굉장히 높게 나올 때는 또 70%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비교적 높게 58%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전세가율 58%라는 것의 의미는 매매가가 10억일 때 대충 60% 잡고 전세가가 6억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4년 뒤에 매매가 현재가 이제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6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차이는 이제 4억 원이죠. 그래서 4년 뒤에 뭐 전세 두 텀 돌리고 나서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은 한 번 할 때 최고 5% 올릴 수 있으니까 10% 잡으면 6.6억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보수적으로 한 3% 연간 오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10.6억이 되거든요. 이때도 4억 원의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억 차이 나는 게 4년 뒤에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4억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더 모으고 4년 뒤에 사야 되겠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보수적으로 봐서 4억이지 최소 4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뭐 6억, 7억, 지금 추이를 보시면 6억, 7억, 8억 뭐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데 그 4년간의 기간 동안 내가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 한들 똑같은 단지를 매매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단지를 전세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지만 신규 전세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 끝난 경우에 신규 전세를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올리지 못했던 전세금만큼 더 올릴 것이기 때문에 6.6억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뭐 더 시세만큼 7억, 뭐 7.5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4년 동안 돈을 모으는 것보다도 이제 전세금 상승률이 더 커가지고 같은 단지에 전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7억으로 잡아볼게요, 이거를. 그러면은 4년 동안 전세금이 1억 원이 올랐다는 건데, 그럼 내가 연간 2,500만 원을 모아야지 똑같은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모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간 2,500만 원 저축하는 게 쉬우셨던가요?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혹은 뭐 대기업이나 어떤 전문직에 있어서 급여 소득이 좀 높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연간 2,500만 원을 세후로 모으는 거는 어렵죠. 모았다 한들 겨우 똑같은 단지의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는 거죠. 매매가 상승률이 아까 보셨다시피 전세가보다 적은데 매매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적은 상승률로도 높은 금액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모아서 몇 년 뒤에 매매를 하겠다는 계획은 실현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저축하는 금액보다
매매가의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 상승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2억만 더 있으면 저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4년 뒤에는 4억 원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5천만 원을 모았다 한들 2억 5천만 원의 차이가 더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상승률에 있어서는 적어줄 수 있어도 상승 가액에 있어서는 줄어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에는 이제 투자 가치까지 붙어가지고 그만큼 밸류가 더 업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무한정 10억, 20억, 30억 이렇게까지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매하기는 더 힘들 거라는 거. 그리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전세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인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전세금을 내가 모아서 그거를 집주인한테 주고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그걸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나중에 집을 마련할 때 그 돈이 목돈이 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계약이 끝나고 내가 다른 곳에 사용을 할 때 그 돈으로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 자산에 있어서 손실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되는 거라서 내 원금에는 이제 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금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테크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고요.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집을 본인이 추가로 취득을 하려고 할 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이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대출이자마저도 아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잖아요. 만약에 내 집을 누군가한테 전세로 내주고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그 보증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무이자인 거예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자본금인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또 따로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차입입니다. 빚으로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어떤 신용상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추가적인 비용, 뭐 이자 같은 그런 것들을 부담하지 않고도 무차익 무이자의 투자 자본금이 그냥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고 집주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세를 살면서 세입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뭐 거주 안정성, 그러니까 특정 계약 기간만큼 그거 외에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매입을 할 때 자본금으로서 쓰고, 그리고 내 돈 2억을 포함해서 5억짜리 집을 취득할 때 그 집주인은 또 다른 집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시세 차익이란 게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증금을 그냥 주기만 했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은 없는 거예요. 단지 2년, 4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거주 안정성만 조금 얻었다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집주인 좋은 일, 집주인 배불리는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주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걷어들이고 있네라고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게끔 지원, 서포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돈 가지고 갭 투자해주세요, 추가로 투자해주세요라고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면서
최대 4년까지 저렴하게 전세 산다고 좋아하고 있겠지만 당신이 건네준 보증금으로 시세 차익은 집주인이 보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세 사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굳이 여기서 꺼낼 만한 주제는 아니고,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월세 사는 걸 쪽팔리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오가 있지. 그리고 남들한테 적어도 얘기할 때 어디 어디 전세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지 월세가 뭐냐.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저 거기 뭐 전세 뭐 2억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좀 뭐 있어 보이지. 저 어디서 뭐 월세 50만 원에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돈이 없어 보이잖아요. 본인이 막 거지처럼 비춰질까봐 남들한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세금은 본인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이 본인 돈, 생돈, 본인이 모은 돈 가지고 전세 들어가는 게 아니고 LH 같은 데서 이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세 대출 풀로 받고 본인 돈 소액해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대출 끼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상은 어, 돈은 진짜 없으면서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면서 막 남들한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 전세 살고 있어요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본인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세 산다고 하면은 쪽팔리고 전세 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물론 그 돈도 내 돈은 아니고 대출받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세 산다고 얘기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전세를 들어가는 건데,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전세금 본인 돈 아니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남들한테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행위는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월세 사는 거를 쪽팔려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대출 받아가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나는 당당하게 상대적으로 뭐 부유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본인의 그 모습, 그게 더 쪽팔린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후반부에 얘기할 거지만 재테크적 관점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제발 잘못된 체면 문화에 사로잡히지 말자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뭐 인스타의 폐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니까. 근데 뭐 인스타로 인해서 요즘 또 그렇게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건 것들이 다 체면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체면 치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쪽팔리는 거는 월세에 사는 당신이 아니고요. 전세 대출금으로 전세 살면서 내 돈인 척하는 당신이 진짜 쪽팔린 겁니다.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그 강박, 그 체면,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매할 경우에는 내가 자본 체력이 좀 있을 때, 그러니까 대출을 좀 끼고 남는 차익분을 내 현금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매매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뭐 그 금리가 설사 6% 7%대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매매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뭐 4%나 6%나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냥 처음에 이제 부동산 매수하는 사람들의 그 부동산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그 4%나 6%나 했을 때 이자가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압박의 정도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6%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서 나는 지금 안 살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사는 것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중요할 때 월세 들어가는 것이 낫고요. 아니면은 좀 진짜 돈이 없을 때 내가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자본 체력이 좀 없어가지고 진짜 매매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월세를 사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보증금 낼 돈으로 다른 이제 투자, 뭐 금융 투자가 이게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나가면서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매매로 전환하게 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월세를 사는 거고요. 저도 실제로 30살에 집을 갖기 전까지는 계속 월세를 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고요. 전세를 사는 거는 내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손해라는 거를 일찍부터 좀 깨달은 편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전세 안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큰 돈을 집주인한테 절대 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들어가서 최대한 보증금을 적게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금융 투자를 했고, 그 돈으로 불린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나 전세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대한 관점이 리브냐 바이냐, 그러니까 사는 것 중에서 내가 리브하는 거냐 일 때는 월세 사는 게 좋고, 내가 바이하는 거일 때는 매매나 월세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가 맞는 케이스는 없어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다고,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가 맞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왜냐면 리브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집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리브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월세를 주면서 남는 금액은 다른 것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거지. 그 집주인한테 그 큰 돈을 줘가면서까지 전세살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리브 관점에서 전세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바이 관점에서는 앞에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전세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견주어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전세를 산다는 것의 의미는 나 투자지능 낮아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전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치환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아, 그냥 전세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재테크를 좀 잘하는 사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본 사람은 상대방이 전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테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세라는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세 살지 말고 월세나 매매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